안녕하십니까 전국의 유튜브 독자 여러분, 아프리카TV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국내 사건 관련 컨텐츠를 진행하는 김원사건 파일의 김원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대중매체라는 걸 통해 사건을 접하곤 합니다. 그러나 사건 이후의 이야기를 듣는 건 좀처럼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가장 최근을 기억해 보더라도, 아니면 작년을 기억해 보더라도 아주 끔찍한 사건들이 많았지만 그 사건 이후의 이야기들을 우리는 잘 관심 갖지를 못하고 있죠.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이야기는 사건 당시에도 많은 프로파일러 분들도 예측하지 못했던 사건을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분명 프로파일러분이 틀렸다, 그걸 비판하자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분들은 가능성을 열어두고 여러 가지에 대한 사건 범주, 수사의 범위를 지정하시는 분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당연히 그 안에서는 잘못되거나 틀릴 수도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에 대해 아마도 들어봤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혹은 나 이거 이후에도 이야기를 알고 있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건은 그 이후에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이야기가 두 가지로 나뉘는데 이 두 가지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 안에 정말 많은 의심점이 생기고 의문점이라는 것도 남게 되지요. 오늘 이 사건의 포인트를 하나하나에다 초점을 맞춰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해서 저희가 오늘 섹션 첫 번째로 설명하고 싶은 건 기존 사건을 먼저 얘기했던 방식과 다르게 상황부터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상황에서 지금 여러분에게 총 3명의 등장인물이 나타날 텐데 각각이 가질 심리적인 상태를 대략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이 가질 느낌, 이 사람이 가질 느낌, 이 사람이 가질 느낌, 이렇게 말이죠.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드릴 건 한 남성이 있습니다. 그는 제주도에서 일용직을 하며 살아가던 최 씨입니다. 이 남자 최 씨에게는 꼭 찾고 싶은 사람이 한 명 있는데요. 바로 자신의 친여동생, 똑같은 최 씨겠죠. 어쨌든 여동생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어린 시절에 아버지를 따라 종교단체에 들어가서 교육 자체,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도 제대로 못 받고 초등학교 중퇴, 이런 상황으로 컸습니다. 그런 동생은 18살이 되던 해, 바로 2000년이었습니다. 나는 이곳을 나가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오빠에게 얘기를 합니다. 오빠는 동생이 그 교회에 나가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좀 더 커서 성인이 돼서 나가는 게 어떠냐라고 하지만 동생은 오빠 곁을, 그리고 그 종교라는 공간을 떠나게 됩니다. 그렇게 그 둘은 서로 연락이 닿지 않게 되었죠. 휴대폰도 없는 상황이었으니 말입니다. 근데 시간이 좀 지나 동생에게 먼저 연락이 오게 됩니다. 당시 동생의 나이는 22살, 약 4년 정도가 지나서 연락이 왔죠. 근데 4년 만에 연락이 온 동생은 대뜸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 결혼하고 싶은 남자가 생겼어. 좋은 남자를 만났어. 라고 얘기하며 자신의 친오빠에게 이 씨를 보여줍니다. 이 씨를 처음 봤던 오빠는 좀 나이가 좀 있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했지만 당시에 모텔을 운영하고 있는 일종의 재력가였습니다. 경제력도 좀 있어 보이고 나이 차는 15살이 났지만 그래도 동생이 원하고 좋아한다라고 하니 둘이 만나서 결혼하는 건 큰 문제가 없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랫동안 떨어져 살았기 때문에 그래 이분을 내가 어떻게 맡겠어 라고 생각하고 축하해 줍니다. 그렇게 동생을 다시 오랜만에 만나서 동생이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 얘기를 듣게 되는데 동생은 18살에 그 집단을 나오게 되고 갈 곳이 없다 보니 노숙 생활도 했다고 합니다. 친엄마를 찾아가서도 그 친엄마가 잘 살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큰 상처를 받고 자기는 나가서 돈을 벌겠다라는 마음으로 떠난 거지요. 그 이후에는 골프장에서 일을 한 흔적도 확인되고 최종적으로 위치한 마지막 일터가 바로 경북 칠곡군 동명면 기성리에 있는 드라마 모텔입니다. 숙식도 해결이 가능했고 돈도 모을 수 있다라는 공간으로 이곳서 카운터 일을 냈는데 이 모텔의 주인이 바로 자신의 오빠에게 소개한 이 씨의 모텔입니다. 자, 그럼 상황이 이제 어느 정도는 정리가 되셨을 겁니다. 오빠와 그런 공간에 있다가 헤어지게 됐고 밖에서 다니고 있다가 남편을 만났고 그리고 오빠에게 연락을 했고 그렇게 만난 상황이지요.
성실해 보이기도 하고 똑똑해 보이기도 하고 재력도 있고 동생에게 잘해준다라는 느낌. 그래서 둘의 결혼도 축하해줍니다. 결국 2004년 3월 2일 이 둘은 혼인신고를 하고 정식 부부가 되고 신혼집을 변변하게 차릴 수 있을 형편은 아니었기 때문에 일도 해야 되니 같은 공간에서 일을 했던 이 모텔 509호에 신혼살림을 차리고 함께 살게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남편이었던 이 씨는 자신의 아내의 오빠, 그러니까 그 오빠에게 우리 가족끼리 같이 일하는 게 더 좋을 거야. 제주도에서 일용직 하지 말고 그냥 올라와서 같이 일을 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만큼 가족도 신경을 많이 쓰는 사람이었지요. 자, 여기까지가 상황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먼저 한 이유가 있는데요. 등장인물이 셋이었습니다. 하나는 오빠, 하나는 동생, 그리고 동생의 남편, 이렇게 셋입니다. 경제력이 좋았던 사람, 경제력이 없던 사람으로 분류가 될 거고, 이 둘은 떨어져 있다 오랜만에 만난 사람, 각자가 어떤 심리 상태와 교육 수준을 갖고 있을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어느 정도는 유추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걸 머릿속에 베이스에 넣어놓은 상태에서 뒤에 함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보는 이 겉모습, 이 세 사람의 겉모습을 보면 비록 나이 차이는 있지만 화목하고 행복한 미래를 꿈꾸기에는 충분한 조건으로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행복이 오래가지가 않았습니다. 사건의 발생입니다. 오빠였던 최 씨는 2004년 8월 10일, 즉 결혼을 하고 한 5개월 정도가 지났을 시점에 모텔에서 일하고 있다가 제주도에서 다시 사람이 부르고 있어서 나 거기서 일을 좀 다시 하고 와야 될 것 같다 라고 얘기하며 잠시 일을 떠나 제주로 갔을 그 시점입니다. 그게 8월 10일이었는데요. 정확히 일주일이 지납니다. 2004년 8월 17일 신혼살림 생활 5개월이 지난 그날 여동생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좀 정확히 표현하자면 남은 흔적은 휴대폰 그리고 지갑, 이거 2개입니다. 이런 걸 들고 나가지 않고요. 마지막에 남았던 흔적이라고 하면 모텔에 있는 CCTV가 답니다. 모텔에 있는 CCTV를 확인해 본 결과 슬리퍼를 신고요. 그냥 반팔 반바지 차림으로 걸어나가는 모습으로 확인됩니다. 그렇게 그녀는 돌아오질 못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오빠였던 최 씨는 어떻게 된 거냐? 라고 남편에게 물었더니 약간 다툼이 있긴 했는데 이게 그렇게 집을 나갈 정도까지는 아닌데 자기도 모르겠다 라고 얘기한 뒤 이 둘은 같이 먼저 근처에 있던 칠곡 동명파출소에 가서 가출신고, 즉 실종신고를 합니다. 접수는 2004년 8월 19일, 문제는 가정문제라는 걸로 접수가 되었던 거지요. 자,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일단 상황적인 것만 놓고 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위에 나왔던 상황을 봤을 때 동생이었던 최 씨가 굳이 집을 나가야 될 이유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입니다. 분명 자발적으로 혼자 나가는 모습, 다툼이 있었지만 말이죠. 근데 일단은 자발적 잠적이 아니다 라고 가정을 먼저 한번 깔아보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발적인 잠적이 아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여지는 모습이 어떤 걸까요? 지갑과 핸드폰을 두고 슬리퍼 차림으로 나갔다라는 건 모두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잠깐이라는 단어. 잠깐 무슨 외출? 뭔가 잠깐 볼 일? 즉 긴 외출을 의미하는 바가 아니라는 겁니다. 누군가가 잠깐 불러서 나갔을 수도 있고 혹은 잠깐 뭐가 생각난 게 있어서 가지러 간 거거나 잠깐 외출해서 바로 들어올 생각, 이런 생각이라는 거죠. 근데 밖으로 나갔다가 돌아오지 못했다는 얘기는 뭔가 사고를 당했거나 혹은 범죄에 연관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분명 자발적 잠적이 아닐 때입니다. 근데 이게 자발적 잠적이면 가출이라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근데 가출이라고 얘기하기엔 너무 이상합니다. 왜요? 다툼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베이스를 깔아놓고 보면 생활 형편이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었고 좀 어느 정도 이제 좀 자리를 잡고 살 수 있을 환경이 된 상황인데 그걸 박차고 나가서 아예 돌아오지 않는다? 돈도 갖고 나가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다시 옛날의 삶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보기에도 자신의 오빠에게도 연락을 하지 않는 것도 이상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그럼 우리가 확인해 보고 싶은 건 자발적 잠적이라면 그래도 사람이 살아있는 신호들은 나타나는 것, 즉 생존 신호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생존 신호라는 건 일반적인 여성 20대였기 때문에 20대 초반의 여성이 할 수 있는 생존 신호인데 당시에는 홈쇼핑 결제 내역, 카드 결제 내역, 건강보험료, 핸드폰을 또 개통했는지 PC방에서 주민등록번호를 가입한 게 어디선가 있는지 이 모든 걸 조회해봤지만 제로입니다. 8월 그 날짜 8월 17일을 기점으로 아예 사라졌습니다. 흔적이 없어진 거죠. 실종 신고만 하고 찾지도 못하고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 시간이 자그마치 6년이 지나버립니다. 자, 여러분 6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는 되게 비슷한 생각을 할 겁니다. 아마 살아있기 힘들 것 같다. 이거 뭔가 이상하다. 사람이 그날 나갔다가 아예 사라져버린 거니까 사고를 당했거나 정말 범죄에 연관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대목이죠. 그런데 이상한 상황이 발생됩니다. 사라지고 6년이 지난 시점 2010년 6월 9일이었습니다. 오빠 최 씨에게 전화가 한 통 걸려옵니다. 당연히 오빠 최 씨는 모르는 번호로 왔기 때문에 설마라는 생각에 기대감을 받고 전화를 받았죠. 그리고 거기엔 낯선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동생인 줄 알고 되게 주의 깊게 들으려고 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보험금을 청구일까지 정상 유지 중이었다. 보험 가입의 총액, 현재 저희한테 요청하신 금액은 24억 원. 즉, 동생 앞으로 사망보험금이 들어져 있었습니다. 이제 얼추 유추가 될 겁니다. 이 사망보험금의 수령자가 누구일까요? 우리의 머릿속, 당연히 경찰분들 똑같은 생각, 오빠 최 씨도 똑같은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수익자는 남편 이 씨였습니다. 실종을 했고 법적 사망이 인정되는 시간 5년이 지나 사망신고를 확정 판결 받은 뒤에 보험금 청구를 바로 한 상황이었던 겁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이거 조각이 다 맞춰졌습니다. 보험이네요. 그럼 만약 보험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라면 우리는 그리고 당시에 오빠 최 씨는 어떻게든 동생을 찾아야 됩니다. 만약 잘못됐다 하더라도 시신이라도 찾아야 될 상황이 온 거죠. 우린 다 비슷하게 생각을 합니다. 보험이 연관되어 있다. 시간이 지났다. 그럼 가능성 첫 번째, 보험 살인입니다. 이 가능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모든 보험회사의 가입 내역을 확인해 봤더니 24억이 아니었습니다. 13개의 보험사에 가입이 된 보험 총 금액은 59억 5,900만 원입니다. 금액이 엄청나다는 거죠. 그리고 한 달에 나가는 보험료가 76만 3,250원이었습니다. 자, 13개의 보험금 약 60억 원. 근데 한 달 보험료가 76만 원. 우리 좀 이상한 생각이 들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 봤던 이런 보험 사기에 관련되어 있는 컨텐츠들, 보험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를 보면 한 달에 들어가는 비용이 어마어마했는데 이건 왜 그렇게 낮지? 라는 생각이 아마 드실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보험을 어떻게 가입할 수 있었지? 라는 생각인 거죠. 일단 보험료가 높지 않았던 이유가 존재합니다. 보험 자체가 소멸성 더하기 정기보험입니다. 즉 정해진 기간 내에 사망해야 보험금이 나옵니다. 20대입니다. 사망할 확률이 매우 적죠. 그러니까 보험금이 낮게 책정됩니다. 즉 정해진 기간 내에 사망해야 보험이 나온다는 걸 몰두로 13개를 가입해버린 거죠. 대부분 이런 보험은 누가 가입을 하냐면 그 집안의 경제적인 능력이 가장 출중한 사람, 정확히는 그 집안을 이끌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일 때 이런 보험을 많이 든다고 합니다. 이유는 그 사람이 만약에 갑자기 사망을 해버렸을 때 남아있는 가족들이 살아가야 될 어떻게 보면 뒷받침인 거죠. 근데 여기는 그게 반대 상황입니다. 만약 이런 보험을 들었어야 되면 나이도 더 많았던 그리고 경제력을 갖고 있었던 남편에게 들었어야 되는 게 맞는데 이 모든 보험을 남편에게 든 게 아니라 아내에게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21살밖에 안 되는 사람이죠. 20대 초반이 가입할 보험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누가 생각해봐도 혹시 모르고 속았나?
속아서 그냥 혹시 질병 관련인 줄 알고 그냥 사인해서 몰랐던 건가? 자, 이렇게 생각이 드는 대목이지요. 즉, 남편이 자신의 아내를 속이고 그냥 이거 사인해, 괜찮아. 뭐 세상 물정 모르니까 말이죠. 보험 들어주는 거야. 우리를 뭐 위하고 뭐 태아보험도 있고 아프면 나오는 것도 있고 그냥 사인만 하면 돼. 보험은 내가 낼 거야. 왜냐면 모든 보험료는 남편 이 씨가 냈거든요. 자, 근데 여기서만 의심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또 다른 의심 상황이 확인됩니다. 이 씨가 전 부인과 이혼을 하고 나서 여기 있는 최 씨의 동생과 결혼한 건데 시점이 진짜 이상합니다. 이혼을 2004년 2월 16일에 했습니다. 그리고 재혼을 최 씨의 동생과 2004년 3월 2일에 했습니다. 이혼을 하고 한 달도 안 걸린 시점이죠. 2월은 또 더 짧지 않습니까? 그럼 이렇게 보면 굉장히 단기간에 바로 재혼을 한 겁니다. 물론 그건 그럴 수 있습니다. 둘이 만나면서 이혼을 하고 빨리 하고 싶으니까. 그런데 보험 가입 날짜에 대한 게 하나 이상합니다. 이들이 첫 번째 함께 보험 가입을 하고 보험 수량자, 계약자를 전부 남편 쪽으로 해놨던 그 상황이 2003년 12월 26일부터 시작입니다. 2003년 12월 26일은 이 씨가 전 부인과의 혼인관계인 상황이지요. 그렇게 2004년 8월 10일까지 가입합니다. 8월 10일이 마지막 보험 가입일이었거든요. 근데 그 8월 10일 날 사라졌습니다. 정확히 일주일 뒤에 말이지요. 계약자 남편, 그리고 그 돈을 받는 것도 남편.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이 최 씨의 오빠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느낌이 드실 것 같습니까? 정황과 모든 이야기가 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당연합니다. 경찰도 마찬가지, 보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분명히 이상하다, 상황이. 너무 탁탁 맞아 떨어지는 대로 가니까 말이죠. 그러면 이게 만약 범죄와 연관되어 있고 보험 사기로 살인을 냈거나 이런 문제가 된다면 어떻게든 어디에서, 언제, 그리고 시신인 어디 곳에 있을까를 다 찾아봐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자, 근데 이 씨는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얘기합니다. 보험사도 이 부분을 이상하게 생각해서 소송까지 갔고 결국에는 민사재판에서 보험사의 손을 들어줍니다. 민사 쪽에서 봐도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경찰은 수사에 나섰고 당시의 남편을 살인 혐의까지 두고 흔적을 찾아갑니다. 근데 이상한 흔적들이 하나씩 더 확인됩니다. 주변을 탐문해 봤더니 최 씨의 동생, 즉 이제 이 씨의 아내죠. 이 씨의 아내는 이런 행적을 했던 게 보여집니다. 이 씨의 아내가 남긴 글입니다. 보험 가입이 거부됐다라는 문제로 이걸 항의하는 글을 남긴 인터넷 게시글입니다. 자, 민원을 넣어가지고 얘기를 했고 보험사는 이거 도덕적 문제다, 이거 좀 이상하지 않냐 상식적으로, 그래서 보험가입이 안 된다라고 얘기했지만 이게 처리가 안 돼서 계속적으로 항의한 겁니다. 글의 내용을 저희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가입자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군요. 아마 삼성 이건희 회장의 자제분 같으면 10살이었어도 들어줬을걸요. 사람 차별하는 겁니까? 참고로 가입자는 82년 여자, 보험 나이로 21세, 보험료는 12만원, 가입 기간은 15년이었습니다. 남편의 월 수입은 밝히기 좀 그렇지만 참작하기 위해 월 1,000만원 정도의 수입이 있고 직업은 주부입니다.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자, 물론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함께 던졌을 때 이 글 자체도 남편이 썼을 수 있잖아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합리적인 의심이죠. 하지만 보험사가 당시에 전화를 받았던 건 아내였습니다. 아내의 항의 전화를 받고 글도 받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내는 적극적으로 자기가 보험 가입을 하려고 한 정황들이 확인되는 겁니다. 무언가 상황이 이상하게 흘러갑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 글에서 알고 싶은 게 있습니다. 글에서만 보고 전화에서만 보고 알 수 있는 건 보험을 최 씨의 동생이 가입하고 싶어 했다는 점, 그리고 이걸 친오빠에게도 비밀로 했다는 점. 다 아는 상황이지요. 그리고 또 하나, 월 1,000만원의 수익이 나온다.
모텔을 소유하고 있다. 그런데 왜 굳이 보험 사기를 벌일 이유가 뭐지? 왜 굳이 이런 보험을 할 필요가 있지? 라는 생각. 근데 이 모텔에 빚이 조금 많았습니다. 빚쟁이들이 계속 찾아와서 재정적으로 위험한 상황이었던 게 확인이 됩니다. 그게 이용과 관련된 문제였거든요. 자, 이러면 우리는 퍼즐이 맞춰집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 공모다. 즉, 최 씨는 스스로 잠적을 했고 보험금을 타기 위한 방식으로 남편 이 씨와 함께 짜고 전부 가입을 한 뒤 사라지고 어디론가에 숨어 살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런 경우는 생존 신호가 전혀 없을 때 이 이야기지요. 자, 그런데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래도 범죄를 당했을 가능성은 있잖아. 이 둘이 공모했다 치자. 그런 상황으로 보이니까 말이죠. 적극적으로 함께 했고 재정이 위험하니까 이거 우리 같이 해가지고 보험금을 타자. 그래서 그냥 같이 살자. 이렇게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났고 결국에 보험금 수령을 하려고 했지만 잘 마음처럼 안 된 상황까지 왔습니다. 근데 이렇게 가정을 깔면 최 씨는 아예 우리 눈에 안 보여야 됩니다. 살아는 있는데 말이죠. 생존 신호가 아예 없는 상태로 살아있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아야 됩니다. 근데 이걸 역으로 얘기하면 정말 사망했을 수도 있지요. 근데 최 씨를 본 목격 진술이 나타납니다. 2005년 9월 실종 신고가 되고 1년 2개월 뒤에 목격자가 안동 이마트에서 나타납니다. 이게 목격자 진술이 너무 정확했던 게 어렸을 때 종교단체에 같이 있던 사람이 확인한 겁니다. 라고 가서 인사를 했더니 자기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얼굴이 빨개지며 바로 황급히 자리를 떠났다. 그게 안동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목격자의 진술이 나옵니다. 의성 쪽, 안동 쪽 그 근처에 당구장을 하고 있던 데서 당구장을 관리하고 있던 여자와 되게 비슷하게 생겼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당구장을 운영했던 게 그 여자가 아니라 어떤 남자가 운영했고 같이 있었다 라는 진술. 그리고 의성의 시골 마을의 한 시골집에 여자랑 남자가 살고 있는데 밖에 CCTV가 깔려있고 출입금지라고 적혀있고 사람들을 외부에서 다 막고 있었다. 근데 그 여자랑 되게 닮았다. 이 사진과 매우 유사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사진을 보여줬을 때 모두가 똑같이 얘기합니다. 맞아, 이 여자야. 그럼 같이 있던 남자는 누구지? 여러분이 예상하는 그 남자가 맞을까요? 같이 있던 남자, 바로 남편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남편은 자신의 아내가 실종됐다라고 얘기해놓고 아내와 함께 다른 곳에 살고 있고 다른 곳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구장을 인수해서 당구장을 운영하고 있었고 집을 얻어서 집에서 살고 거기 출퇴근하면서 살고 있었다는 거죠. 종합해보면 이 최종 목격까지 확인해보면 2007년 1월까지 최 씨는 살아있었습니다. 그런데요, 2007년 1월 이후에 최 씨의 생존 신호가 없습니다. 종합해보면 2004년 3월에 혼인신고를 하고 2004년 8월 17일 날 사라졌고 실종 신고를 했고 6년 뒤에 보험금을 타려고 한 상황인 건데 그 중간에 2007년 1월 달까지는 생존 신호가 확인이 됐다는 겁니다. 근데 2007년부터 2010년 사이에는 생존 신호가 없어져 버린 거죠. 즉 흔적이 사라져버린 여성이 된 겁니다. 이 씨는 체포됩니다. 같이 살았던 여자 누구냐? 라고 얘기했는데 이 씨는 최 씨가 아니다 라고만 얘기합니다. 그럼 누군데? 라고 얘기해도 누구라고는 말을 안 합니다. 그냥 최 씨는 아니다 라고만 얘기하죠. 자, 이제 우리가 갖는 궁금증입니다. 정말 이들이 부부가 맞을까요? 혼인신고를 한 건 사실입니다. 근데 신기한 건 이 씨는 자기 주변 사람들에게 부인이라고 소개한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가족도 혼인신고한 걸 모릅니다. 이혼한 건 아는데. 두 번째, 이 씨는 자신의 아내가 실종된 15일 만에 이런 글을 남깁니다. 8월 30일 월요일 9시 20분 마닐라 같이 가실 분. 그리고 실제로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체포됐을 당시 이 씨는 다른 여성과 살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런 모든 정황을 살펴봤을 때 이거 이상하다. 당시에 범죄심리 전문가는 이거 공모혐의다. 공모했다가 남편이 마음을 바꿨다. 즉 남편의 입장에서 아내와 같이 짜고 해보자 했는데 아내는 이미 실종 신고되고 세상에서 없어진 사람. 이 여자만 없으면 내가 60억을 다 가져갈 수 있다. 그 중간에 다른 여자를 만나게 됐고 그 여자 때문에 여기 있는 최 씨를 배신하고 최 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게 아니야. 그게 2007년 시점이 아닌가. 이게 많은 범죄심리 전문가들의 유추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사건은 미제 사건처럼 끝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흔적도 안 나오고 이 씨는 계속 모른다라고만 주장을 했거든요. 그런데요. 이 사건이 이렇게 묻히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발생됩니다. 실종자였던 그리고 법적으로 사망 처리가 인정되었던 최 씨가 나타났습니다. 최 씨는 살아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런 기사가 뜹니다. 일단 기사 내용으로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모텔을 운영하던 이 씨가 2003년 함께 일하던 직원 최모 씨가 카드빚에 시달리는 걸 알고 보험 사기를 계획했다. 사망 시 60억 원을 보상받을 수 있는 13건의 보험에 든 이후에 최 씨를 숨기고 실종 신고를 했다. 의심을 피하기 위해 이혼한 뒤 최 씨와 혼인신고까지 했다.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5년간 최 씨를 꽁꽁 숨겼던 이 씨는 그동안 5천만 원에 이르는 보험금을 꾸준히 납부했다. 이후 2010년 소재불명 5년이 경과되어 법원의 실종 선고가 확정되자 보험사를 상대로 24억 원을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보험 사기를 의심했고 2심 재판 중이던 5월 최 씨가 8년 만에 나타나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 최 씨는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8년간 원룸 혹은 월세방에서 사회와 격리돼 감금당했던 것으로 확인된다. 보험 사기에 대한 검찰의 엄격한 처벌 의지와 언론의 사건 취대한 전문성이 조화를 이뤄서 실종 여성을 8년의 도피 생활로부터 사회를 복귀시켰다라고 설명했다. 8년간의 사실상 감금과도 다름없는 도피 행각을 이어왔던 최 씨는 검찰에 자진 출석을 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이 씨의 재판에 증언까지 섰다. 검찰은 최 씨가 공범이긴 하지만 실질적인 피해자에 가깝다라 판단해 재판에 넘기는 대신 사회 복귀를 돕는 근로복지공단 및 여성인력개발센터와 연계해 구직 및 직업훈련의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라고 기사가 떴습니다. 근데 이 내용 좀 이상합니다. 공범인데 처벌을 했다라는 게 아니라 사실상 피해자에 가깝다라고 판단을 해서 도와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 내용에 대해서 의심하고 싶은 건 아닙니다. 그런데요. 위에 나왔던 모든 정황 증거의 상황들을 다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해보고 싶은 시점인데 여러분 이들이 결혼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내였던 최 씨는 돈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씨가 경제적인 능력을 도와주고 있던 상황이지요. 도피하고 감금되었다라고 얘기하면 최 씨에게 이 씨가 강제적으로 어딘가 격리시켜놓고 못 나오게 하고 그대로 있게 했다. 근데 마트에서 어떻게 발견됐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구장에서 왜 운영을 하게 했지? 당구장도 위험하죠. 감금이면 당구장에서 나타날 문제가 아니라 계속 숨겨놔야지 사람들 앞에서 안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기사는 그렇게 떴는데 말이죠. 뭔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체포되고 1년 동안 뭐 했던 걸까요? 왜 그러냐면 강제로 숨어 있었다라고 말하면 1년 동안 돈 누가 보냈죠? 검찰에 체포되어 있었던 상황이 남편이었습니다. 그럼 왜 1년 동안 숨어 살았을까? 라는 생각. 돈을 누가 주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어디가 감금되어 있으면 누군가가 관리를 했을 텐데 그 관리자가 누구냐라는 것도 안 나옵니다.
분명 감금된 채 살았을 때 체포 이후에 살았을 환경에 대한 것도 매치가 안 되죠. 자, 기사 내용만 봤을 때는 여기 있는 최 씨가 자신이 피해자다. 이 씨가 감금을 강압적으로 해서 이렇게 온 거다. 근데 정황상 목격자들의 이야기들과 상황을 봤을 때 좀 매치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여질 수밖에 없죠. 이게 왜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면 마녀 사냥을 하자는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이 뒤의 이야기가 똑바로 해결되지 않게 돼버렸을 때 사람들이 갖게 되는 의심점, 그리고 법에 대한 어떻게 보면 신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우리가 봤을 때는 앞뒤가 안 맞아서 공범 같은데? 이걸 왜 공범으로 처벌을 안 하고 왜 도와줘? 라고 하겠지만 이 불에 명확하게 나와 있지가 않다라는 문제입니다. 근데 이 이후에 이상한 글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 글이 좀 이상한 내용입니다. 이 글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방송 내용과 달리 최 씨는 돈이 좀 있었다. 남편을 끌어들여, 이 씨죠. 끌어들여 7년간 보험료를 납부를 하게 시켰고 자신의 은둔 생활비도 받아오며 편안한 생활을 했다. 최근 검찰과 경찰의 수사 결과 그간 보험 사기와 관련된 모든 범행은 최 씨가 주도했고 그 결과 최 씨는 위증죄로 실형의 형사처벌을 받았으며 남편 이 씨는 기존의 잘못된 사실관계로 불리한 판결에 대해 재심 신청이 받아들여져 재심 판결을 받고 형 집행정지로 출소하였다라는 이야기에 글이 있습니다. 기사가 아닙니다. 기사는 하나도 확인이 안 됩니다. 물론 이 이야기가 맞을지 아닐지 저희는 알 수 없습니다.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이지요. 근데 만약에 이게 아니라면 우리가 위에 나왔던 상황에서 그냥 보도자료까지만 내용을 보고 봤을 땐 분명히 이상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말 이 둘은 같은 공범인데 둘이 함께 계획을 했다. 그럼 처벌받아야지요. 근데 이게 세 가지인 겁니다. 강압적으로 최 씨를 억압했다. 그래서 검찰이 봐준 거다. 또 하나의 경우는 아니다. 반대다. 최 씨가 주도적으로 한 것이다. 이렇게 세 가지의 경우가 나오게 되죠. 어떤 게 과연 진실일까요? 그리고 우리에겐 이 사건은 더 이상 알려져 있지가 않습니다. 기억에 없기 때문이지요. 여러분의 생각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저는 김원 사건 파일의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뒷이야기 잠깐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지금 내용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왜 방송 시작 전에 그런 얘기를 했는지 아마 이제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실 것 같아요. 야, 이거 좀 내용 센데? 라는 느낌이 드는, 이게 좀 표현을 좀 해보자면 결과론적으로 기사 나왔던 대로 얘기하면 이 씨가 처벌을 받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기사는 없지만 사람들의 얘기대로 하면 최 씨가 처벌을 받았다는 얘기가 돼요. 근데 여기서 가장 안타까운 건 오빠 최 씨예요. 오빠는 아무것도 몰랐던 거예요. 오랜만에 동생을 만났는데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동생은 오빠까지 숨기고 이런 일을 했다는 얘기가 돼요. 어쨌든 이 둘은 공모한 건 맞으니까 살아있는 거고 지금도 있는 거죠. 누가 지금 뭐 감옥에 있고 출소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둘은 생존해 있는 겁니다. 이 둘이 사회에 있다면 현재 저희 이 방송을 보겠죠. 근데 어떤 루트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건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좀 해보자면 말 그대로 오빠한테 연락을 한 이유가 소름이 돋는다는 거죠. 그러면 어쨌든 둘이 공모를 한 거니까 오랜만에 친오빠한테 연락했던 이유가 그러면 물론 뇌피셜이지만 이용하려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신빙성을 갖게 하고 나중에 증인으로 세울 수 있게 하려고 준비를 했다라는 얘기밖에 안 보여요. 오빠는 그것 때문에 몇 년 동안 찾아다녔거든요. 전단지 돌리면서 울면서 엄청나게 오랫동안 그렇게 함께 했었거든요. 근데 그 모든 시간에 대해서 전부 다 박탈을 일으킨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이 둘이 공모를 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사실 바뀐 건 없어요. 그러니까 이 공모가 같이 하자 이거였던 거죠. 이러면 둘 다 처벌을 받았어야 되는 게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봐서 내용적으로 보면 둘 다 같이 한 것 같은데 상황적으로 보게 되면 기사는 남편 이 씨가 강제적으로 이렇게 이제 감금시키고 하면서 했다. 그리고 또 나중에 이상하게 나온 얘기로는 아니다. 이건 최 씨가 다 한 거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알 수가 없어요.
물론 이게 우리한테 뭐가 이득인데? 뭔데? 이렇게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사건에 대한 내용이 아까도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대부분 사건이 한번 터지면 그 뒤에 아예 관심이 없어요. 그렇대. 그런 거래. 그럼 이 이야기만 그냥 놓고 그냥 갔다라고 하게 되면 기사 내용대로라면 이 씨가 진짜 죽일 놈이네. 그러면 그 최 씨는 피해자네. 감금당해 있었대. 8년 동안. 6년 동안 얼마나 무서웠을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도 되게 이렇게 갇힌 데 살았고 커서도 그랬네. 안타까워라. 근데 자세한 내막을 살펴보면 내용적인 걸 보면 아니잖아요. 같이 일했고 같이 살았고 같이 이동한 게 확인이 되고 마트에 왜 가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놓고 보면 그 말하고 안 맞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게 정확하게 과연 그러니까 법치라는 걸 봤을 때 정확하게 구현된 게 맞을까? 만약에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이 씨가 그렇게 해서 최 씨를 사회에 다시 해줄 수 있게 도와주었다라는 이야기가 맞는 거라면 우리가 앞서 생각했던 일들은 다 뭐지? 그건 다 목격자 진술이 잘못됐나? 뭐 이런 식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진짜 이야기가 이상해져 버리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되게 이상하고 뭔가 좀 애매한? 근데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런 얘기도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이거는 물론 완전 뇌피셜이고 그냥 그동안 저희들끼리 같이 하시는 분들의 말로는 아마 정정보도 내기 참 어려웠을 거다. 왜냐면 검사가 틀렸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이 잘못한 거잖아요. 만약에 그 뒤에 이야기가 맞으면.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매우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거 완전히 반대로 뒤집어야 돼요. 이 씨는 본의 아니게 그런 일이 생겨버린 거니까. 그러니까 반대로 뒤집어버리면 난리가 또 나겠죠? 이 상황만 살펴보고 보면. 그거 가만히 있겠어요? 뭐야? 그래서 뭐 어떻게 된 거야? 똑바로 수사 안 해? 하고 난리가 날 문제라서 쉬쉬한 거 아니냐. 그래서 그냥 기사도 없이 그냥 끝낸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들도 있어요. 물론 정확하게 확인은 안 돼요. 근데 만약에 그런 거라면 진짜 소름 돋는 거예요. 결론은 만약에 진짜 마지막 이야기가 맞는 거라면 최 씨는 오빠도 그리고 자신의 남편도 세상도 검찰도 다 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를 속였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모르겠어요. 뭐 지금 사회에 나와서 뭐 이걸 보고 있을지 안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상황적인 걸 보면 그래서 진짜 무서운 일인 거예요. 되게. 그래서 여러분한테도 이 내용을 전달해 드린 거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뭐 제가 하고자 하는 역할이긴 한데 자 이제 그 사건 그 이유라는 방송을 가끔씩 유튜브에 올리는 이유가 어쨌든 이게 어떻게 되었다더라 이제 이런 거를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얘기를 드리는 거니까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